이슈와 뉴스 속 숨어있는 의미를 파헤쳐보는 코인인사이트. 저는 MC를 맡은 이은주입니다. 요즘 금융시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한때는 코인 거래소 안에서 쓰이던 결제 수단 정도로 여겨졌던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에는 글로벌 송금과 디파이 그리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까지 확장되면서 점차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또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로 인해서 국제 금융망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경과 금융 인프라의 제약이 덜한 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블록체인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는 물론이고 화폐로서의 가능성과 나아가 이로 인해 변화될 금융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가진 신영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말 그대로 새로운 화폐에 대한 정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 화폐로서의 요건을 어디까지 갖추고 있냐라는 갑론을박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좀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한데요. 이 논쟁을 따지기 전에 네. 일단 화폐의 3요소를 한번 좀 짚어보고 한번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는 기본적으로 교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회계 단위로 쓰이고 있죠. 즉 범용성과 단일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 교환의 측면에서 보면 뭐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편리하게 쓰이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려면 해외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편리하고 계좌가 없이 지갑을 가지고만 써도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수단으로는 이미 검증이 됐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온체인상의 거래량을 보면 수백억 달러에 이릅니다. 일일.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환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가치 저장 수단에서 사실은 좀 갑론박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때로는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대세가 지금 현재 법정 화폐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이 법정 화폐형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준비금이라는 것을 둬야 돼요. 그리고 이 준비금은 기본적으로 발행량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금은 대체로 현금, 예금, 그리고 국채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들을 보관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1USDC 또는 1USDT가 1달러를 그 등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도 거의 대부분 현재 적용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제 회계 단위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민간에서 발행하는 그 스킴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USDT 같은 경우에는 준비금이 현금, 국채 이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금리 들어가 있다고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반면에 USDC는 현재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니어스 법, 이 법에 따른 규제 조건을 일부 충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발행자의 크레딧에 의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때로는 언스테이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회계 단위에 있어서는 좀 악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특히 한국은행이 상당히 규제를 하려고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규제를 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의 일종으로서 편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금융법에 의한 전자금융 결제 수단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이 개입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화폐에 대한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많고 흔히 세 가지 요소를 봤을 때는 두 가지는 충족이 되는데 한 가지 회계 단위에 있어서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좀 더 균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규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3요소로 불리는 교환이나 가치 저장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적합하지만 회계 단위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정책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어쨌든 편리한 화폐로 이름을 계속해서 붙여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계속해서 확장성은 넓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 화폐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도전장이 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 기존 화폐가 오히려 좀 역할이 바뀌거나 하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원화를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화폐 시스템에 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우선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기존 전통 이 화폐 시스템에서 그 발전 과정을 한번 짚어보면서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까를 한번 네.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어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현찰을 썼습니다. 어, 우리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네. 현금이 거의 뭐 최고였죠. 그쵸. 그래서 모든 것을 현금으로 거래를 하거나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당시에 경제 발전이 되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물물 교환도 됐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전환이 되고 신용카드가 핀테크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네. 그 신용카드나 핀테크로의 사용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편적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핀테크의 그 사용 확률이 네. 거의 85%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15% 미만이에요.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은 어떻습니까? 아직 높. 대부분 현금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를 도입해도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더라도 그 사용량이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이 US 달러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좀 장점을 한번 보면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용이 상당히 싸죠. 네. 지금 우리가 스위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카드 네트워크 통해서 네. 송금을 하거나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수수료가 꽤 비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자나 마스터의 네트워크를 이용했을 때 보통 수수료가 2에서 3% 듭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네. 그 비용이 어마무지하게 싸다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내세우고 있는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은 프로그램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조건부 결제라든지 자동 정산이라든지 실시간 수익 배분이 중개기간 필요 없이 네. 가능합니다. 근데 역설이 있어요.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부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가치 저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통 화폐 시스템을 끌어들어와야 돼요. 뭐 이자를 주고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네. 준비금으로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금으로서 예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준비금으로 단기 국고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화폐 시스템과의 제로섬 게임의 관계가 아니고 같이 가는 관계다. 약간 보완제 기능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결국은 상호 발전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계좌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은행도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또 운영 등에 참여를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정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포식자의 개념이 아니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의 관계로 네.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란과 또 이스라엘 중동 쪽에 네. 긴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또 스테이블 코인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질문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전쟁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유독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yes, 네. 실제로는 글쎄요라는 단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 계좌 없이 네. 나의 지갑 가지고만 상호간에 직접적인 중개가 필요 없잖아요. 네.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가상자산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 러시아의 스위프트망을 다 차단해 버리니까 러시아는 대신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군비를 조달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도입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이 네. 우리가 준비금으로 현금이나 예금 그리고 단기국채, MMF 등의 그런 안전자산을 준비금으로 두고 있지만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라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인식은 아직도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가상자산이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환매 요청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2022년에 금리가 급등했을 때 네. 그때 가상자산 가격도 급락을 했었죠. 비트코인이 뭐 지금 뭐 7만 불 아래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3만 불 아래로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패닉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가상자산을 결제하는 수단의 대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가상자산 매도가 어마무지하게 이루어지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부분 받게 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딴 데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를 준비금 쪽으로 같이 교환하는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의 환매도 같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이게 디패깅 현상으로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도 있었고 2023년 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됐을 때 네. USDC, 그러니까 서클이 발행한 USDC 준비금의 약 한 8% 정도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치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은행이 파산됐다고 해서 이 준비금도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생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우리 흔히 말하는 급락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스테이블을 해야지 그렇죠. 이 유용한 거고 네. 전쟁이 나서 계좌가 막혔을 때 이것이 안정적으로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치가 저장돼야 되는데 네. 가상자산의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꼭 스테이블 코인이 100%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국내에서도 종종 보면은 특정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좀 급격하게 디팩이 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례들로 견주어 보았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가격이 유지가 되는 안전자산으로 네.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법정 화폐에 기반된 좀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도 종류가 여러 개가 네네. 있다면서요. 어떤 그렇죠. 것들이 있나요? 뭐 우리가 흔히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법정 화폐형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형으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분류되는 다른 것들은 이제 암호화폐 담보형, 어. 그다음에 알고리즘형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보면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관리 비용을 유지하고 등가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고심이 많이 많았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를 대표로 하는 암호화폐 담보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테라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위험이 너무나 크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암호화폐 담보형이라든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현재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달러에 대한 환율 변동성이 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달러 패권과 관련해 스테이블 코인의 방향성은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도 궁금한데 네. 이 달러에 기반된 코인이기 때문에 네. 달러 위치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네. 운명도 바뀔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달러 패권이 유지되더라도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하지 않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잘 갈 거냐? 이건 좀 별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켜서 규제를 하면서도 네. 키워보려고 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2024년 11월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화되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통화 정책 측면에서 저는 채권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측면에서 많이 봤는데 네. 미국의 그 국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화폐를 발행하면서 사실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줄 투자자들이 네. 예전같이 두텁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특히 법정화폐형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금을 둬야 돼요. 준비금을 두는 종류 중에 하나가 네. 바로 단기 국채입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단기 국채 수요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안정화되겠죠. 그리고 단기 금리가 안정화되면 네. 장기 금리도 안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좌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달러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길이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환 거래법 때문에 달러의 그 진출입이 상당히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상당히 엄격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진출입이 상당히 쉽습니다. 달러를 수출하는 그런 그 통로가 점점 넓어진다는 측면에서는 달러 패권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물러나면요. 네.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오면요. 네. 그럼 미국도 이전처럼 CBDC를 다시 추진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처럼 활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CBDC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네. 사실 CBDC라는 개념도 예금 토큰 그 위에 중앙은행의 신뢰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에서 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메인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잘 될 거다. 네. 이러한 전제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냐 CBDC냐 또 다른 디지털 화폐냐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좀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달러 패권이 강해질수록 사실 스테이블 코인 외에도 비슷한 성격의 또 다른 종류의 디지털 자산들이 그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달러 패권의 강화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으로 뭐 직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말씀 주셨던 대로 어쨌든 국채를 보유를 해야 되는 게 준비금의 이제 기본 법이다 보니까 이 달러 패권에는 오히려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주 지당하신 정답이십니다. 네. 결국 이게 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명제는 네. 참이고요. 많은 나라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마치 자기 화폐처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중남미 국가라든지 또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 또 우리나라만 해도 동남아시아 출신들이 네. 자신들의 월급을 송금을 할 때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면 그들 나라에서는 달러로 환전하기는 그쵸. 쉬우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런 현상을 이제 근린 궁피표라고 하는데 결국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심해질 겁니다. 이 부분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장 그리고 달러 패권의 강화는 상당히 뭐 맞는 명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달러에 대한 강화는 더욱더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까지는 이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이란 말이죠. 다만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이 이제 자국 통화를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법제화 단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이런 움직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실까요?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네. 그것은 이제 달러와 다른 나라 통화, 또 다른 나라 통화들 간에 동등한 이제 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변칙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 부분 그 해외 결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네. 결국은 다른 나라도 그에 상응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도입을 했던 겁니다. 다만 이들 나라의 그 결제 시스템이 과거부터 약간 전통적인 베이스, 아주 전통적인 베이스, 현금에 기반한 결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사용량이라든지 발행량을 보면 네. 달러 대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점점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절대적으로 확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통화를 또 기준해서 나오게 된다면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한 것을 넘어서 사실 용도별로의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 거래소들도 본인들만의 또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기도 하고 뭐 평범하게 국가 간의 어떤 송금 용도로도 사용되고 최근에 또 디파이 쪽에서도 사용량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범용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용도별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확장이 될까요? 용도별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작해서 결국 범용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용도별로만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결제를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지 어쨌든 그쵸. 어떤 특정 장소에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두 가지 예만 좀 들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디파이에서 많이 사용해왔어요. 네. 디파이에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익명성에 기반한 건데 지금 현재 규제가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 위한 규제는 이미 미국에서는 지니어스법이 세워졌고 단지 네. 지금 유예 기간일 뿐이고 유럽, 일본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준비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이 규제에 들어가면 결국은 투명성이 이제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디파이에서 사용하는 용도별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디파이 또한 지금 현재 규제 안쪽으로 들이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을 네. 통해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정치권에서도 가끔 이제 아이디어로 주십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지역화폐, 상품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 기반의 머니로 만들다면 사용처도 제한을 시킬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종 용도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네. 그 지역에서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 그거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구두 상품권 받아서 네. 보통 구두를 사기보다는 현찰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할인율 많이 쳐서 하는 이유는
그 상품권으로는 구두밖에 못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도별 스테이블 코인은 나중에 확장을 해서 범용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좀 범용적인 네. 범주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코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또 용도별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는 쪽이 또 AI 쪽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서 결국 AI 에이전트들 뭘로 결제할 거냐,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그쪽에 대한 좀 확장성이나 미래 전망은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밝기 때문에 네.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시트리니에서 낸 그 리서치에서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네. 관련주들이 아주 그쵸. 폭락을 했죠. 네, 사스 기업들. 예. 사실은 AI가 결제하고 결합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결제를 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주도하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X40이라는 네. HTTP 기반의 에이전트 결제 시스템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기반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보다는 훨씬 싸니까요.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AI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하고 붙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그런 호황을 만들 거라는 장밋빛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폭망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전통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각 결제 회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블록체인망을 깔아서 마치 스테이블 코인도 일반 화폐처럼 쓸 수 있는 그러한 카드들을 제휴하고 있고요. 뭐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X401을 전격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이제 AI와 결합해서 효율적인 그런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이 불안해서 등가가 깨졌을 때는 AI도 이것을 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AI가 지나치게 신봉됐을 경우에 네.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돈이라는 게 저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AI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제가 된다면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된다면 네. 어떻게 보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실행이 됐을 수도 있고 명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도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AI 에이전트가 네. 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하고 결부됐을 때 꼭 100% 정답일 것이냐, 이것이 대세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이 전통적인 법률적인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결국 이런 부분이 AI의 효율성을 결국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AI 에이전트 시대 정말 말 그대로 초합해 다가와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지만 여전히 뭐 범죄 남용이라는 부분이라던가 기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존재해왔던 디패깅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계속해서 관심은 갖고 지켜보되 너무 뭐 신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화폐와 함께 진화된다라는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의 화폐와 금융 시스템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결국 AI 에이전트가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네. 이 부분이 편리하고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의 물품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가격 비교 사이트로 들어가서 어떤 게 제일 싼가를 직접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AI가 대신 해준다는 것은 그렇죠. 사실 효율성 측면에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안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결국 법률 안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받을 때 AI 에이전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상당히 성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은 현재 미국 행정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고 있고 이런 부분이 결합이 됐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AI 에이전트 기반의 결제와 결부돼서 상당히 많이 커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결제 시스템의 혁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작가님께서 스테이블 코인 진화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네. 책을 내주셨다고 하는데 네.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더 깊이 공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 책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많더라고요. 나왔는데 예, 대체로 보면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발행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네.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용처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발전했느냐에 대한 오.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디사이퍼가 탄생에서부터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오.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구성해서 만든 책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초부터 네. 지금까지 그 역사의 길을 좀 한 걸음 한 걸음 공부해 볼 수 있는 또 좋은 저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윤기 작가님과 함께 오늘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짚어볼 수 있는 심도 깊은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인사이트,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